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들 교육을 가장 많이 잘 시켰던 때가 어느 시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흔히 생각하면 현대가 제일 뛰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유아 교육을 하는 거, 영세 교육, 뭐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7살까지를 저는 말하는 건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이미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 공부로 볼 때.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3살 보러 여든 간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육아교육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지금까지 말한 것 같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중세 시대도 있었고 그 그리스 시대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세월이 근대도 있었고 요새 현대도 있잖아요. 가장 교육을 잘 시켰던 때가 아테네 시대, 그리스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왜 그럴까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앞에서 아고라 광장에서 토론하고 음악 노래하고 시를 발표하고 뭐 체육 활동을 하고 이런 거를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살 때 교육을 엄청나게 시킨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요새 현대 교육은 뭐 7살 돼서 8살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축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강인 선수는 아버지가 태권도 도장 관장을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이 저는 체육 장학사를 했던 사람, 체육 교사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유행이 뭐냐면 투기 운동, 태권도하고 유도 뭐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구기 운동을 잘 못한다는 학부형들로부터 좀 이렇게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축구장 안에서도 태권도장 안에서도 축구를 시키고 뭐 하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축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운동신경은 그걸 가능력 체감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 나이가 5살 때 시작한 애를 100%로 볼 때 7살에 시작하면 95%로 떨어지고 90%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드민턴 배우려고 가보세요. 탁구 배우려고 가보세요. 아무리 30 넘은 사람이 30살 넘어가지고 배워봐야 60%밖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선수 출신은 선수 출신끼리 하고 자강조랄해서 그리고 못하는 그 아마추어들은 아마추어대로 하는 겁니다. 영원히 따를 수 없는 넘사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아교육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 자, 스킬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법은 아까 얘기한 그땐 시대의 조류가 그랬으니까 뭐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거였지만,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을 제대로 시킨 사람, 뭐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 이율곡을 교육을 시켰고 또 이태계 어머니는 친어머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태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태계 이왕의 어머니의 동네가 춘천이었잖아요. 춘천에 박씨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태계동이 됐잖아요. 지금 그 태계가 그래서 태계동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래서 이태계는 사랑을 주로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뭐 거의 경무치질을 했다는 거는 나무 뿌리를 보면 나무 그 뿌리에 양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지까지 간 분이니까 도를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 학자들이 지금도 이율곡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하는데 연구를 안 하는데 이태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아이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내용일까요? 첫째,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이는 내 아이라, 내 뱃속으로 난 내 아이라 하더라도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체로 아무리 애가 철이 없고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라. 애도 다 알아요. 엄마가 날 무시하는지 잘못하는지 뭐 이런 거 다 압니다. 3살 때 이미 96%가 뇌가 발달해서 그래요. 그래서 6살짜리나 뭐 50살 먹은 노인네나 노래한 걸 보고 딱 누가 노래 잘한다는지 비슷하게 알아맞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잖아요. 애가 예를 들어서 애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위 딱 보고서 내가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해가지고 울어요. 울어도 소용없을 때는 빨리 일어나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아이를 존중하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면서 또 잘못된 거는 엄하게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요령이 필요합니다. 뭐냐? 만약에 옆에 애를 자꾸 때리고 꼬집고 찌르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혀서 안 되겠다 그러면 철수는 괜찮은데 철수의 손은 유치장에 가야 되겠어. 그러면 인격과 행동을 분리한 거잖아요. 그래 얘가 내 인격을 건드리는 게 손이 잘못된 손만 가지고 말했으니까, 행동만을 말했으니까 그 아이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토론하듯이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육아 교육에 대해서 강연을 뭐 500회도 더 대중 강연을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 세상에서 갈빗대 교육법보다 더 좋은 교육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기 좋게 갈빗대 갈빗대 교육법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칼비테라는 사람은 독일 로호 지방이라는 작은 지역의 목사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애를 육아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 중세 시대 때, 그 이전에 그리스 시대 때부터 교육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라고 다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애가 태어난데 탯줄을 목에다 걸고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전응아로 태어난 거예요. 뭐 하여튼 문제아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한테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책을 읽어줘도 우리가 아는 뭐 동화책 이런 걸 읽어준 게 아니라 일리아스라든지 뭐 오디세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책이건 쉬운 책이건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애한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 입장에서 애가 할 수 있는 게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사실 어릴 때는 입으로 뭘 빨아가지고 하는 구강기를 거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잘 듣는 거는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첫 번째 지식 획득 도구는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한계를 생각해요. 자꾸 애한테 이런 거 해주면 안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는 한계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걸 집어넣어도 다 쏙 스펀지 빨아들이지 다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제 예선주한테 책을 많이 읽어줘가지고 제가 없을 때는 녹음한 거라도 계속 틀어줬더니 애가 아주 똘똘해졌어요. 그 유치원을 보냈더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요. 애가 말을 하면 잘 알아듣는다고. 아직 말을 못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른처럼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한계 더 넓게 더 많이 이야기해 무한정으로 책을 읽어주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제 스승님께서는 이제 할머니가 아주 종교에 심취하신 분이었는데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잘 책을 못 읽으시니까 이 책을 읽어주는 이 형제 자매 손주들 중에 제일 똑똑하니까 네가 가서 할머니 책 읽어줘라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가서 애들이 볼 수 없는 장자라든지 도덕경이라든지 뭐 불경 같은 거 화엄경 뭐 금강경 이런 거를 할머니 읽어드리는 거예요. 계속 성경도. 거기는 뭐 이 종교에 저런 게 없어가지고 점심에는 교회 갔다가 저녁에는 절에 갔다가 아침에는 힌두교를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종교의 자유로운 나라,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는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양한 그런 경전, 애들이 볼 수 없는 경전을 할머니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이 양반이 오히려 심취해가지고 나중에 혼자서도 그걸 보게 되면서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릴 때 별명이 작은 부처였다 그럽니다. 왜? 그 경전을 너무 보고서 많이 보고 이미 여기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딱 그렇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라는 거는 평생을 좌우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강인처럼 메시처럼 어린 시절에 이미 굉장히 출중한
이렇게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의 영적 지식을 많이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독일 의사랑 결혼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한테 잠깐 다녀오겠다고 히말라야로 들어가서 도를 통해 가지고 나중엔 뭐 결국 기다리다 이제 이 남편은 재혼을 했지만 그랬다는 얘기를 보면 어릴 때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3살 버릇 8 간다. 3살 때가 96%가 뇌가 형성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를 많이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책을 많이 읽어주고 두 번째는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이런지에 대해서 우리 귀찮아가지고 애한테 답변을 못하게 하고 강제로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같이 인터넷 찾아보자. 같이 백과사전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재미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많은 학부모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부모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대단히 큰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제일 큰 착각이 뭐냐? 천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 여러분, 천재가 어떤 겁니까? 이강인이가 축구를 어릴 때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걔가 축구 때문에 잘못되나요? 제가 이 글을 썼을 때의 이강인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새는 아주 굉장히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서 거기서도 유명한 선수가 돼가지고 지금 뭐 유니폼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런다는데 앞으로는 더 유명해져요. 당연히. 왜? 기술이 이미 장착돼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교사를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를 해보니까 학교 들어올 때 이미 꼴찌하던 학생이 잘 가르쳐가지고 그 학생이 1등하게 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미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습관이 이미 들었고 이미 뇌가 운동 기능이 장착된 것처럼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해도 습관도 잘 제대로 돼 있고 이해의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아는데 이거는 모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조합하고 하나 빼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걸 알게 되고 뭐 이런 게 지식망이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공부해야만 그런 지식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망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제 뭘 보고 어떤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고 아주 명쾌하게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학부모들이 아는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뭐냐? 천재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야. 천재를 시키면 어릴 때는 똑똑하다 나중에 병약해가지고 저 다른 사람하고 교제도 못하고 빨리 죽거나 이런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 근데 칼비테라는 제가 이제 주장한 그 칼비테는 아버지가 칼비테고 칼비테 주니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거 뭐 엄청난 왕들 또는 정치인들 다른 나라까지 가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너무나 똑똑하니까 9살 때 벌써 부모보다 더 훨씬 더 지식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영재 교육을 시켰으니까. 영재 교육이 아니라 이건 천재 교육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교육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천재하면 천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주변엔 천재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천재 한 명만 태어났다면 그 나라를 살리고 부강하게 할 수 있고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왕은 진짜 그냥 껍데기만 있고 모든 정치를 요셉이 했는데 이미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예측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 삼국지에 봐도 또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제갈량이라는 그런 아주 걸출한 그런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부모가 사실 철없는 애가 뭘 알겠습니까? 부모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
애를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만 그런 애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메시의 아버지는요, 메시의 아버지도 축구 전문가예요. 2부 리그, 3부 리그 이런 데서 감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는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애만 계속 영상에다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지금 메시에 대한 어린 시절의 메시를 한번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1000여 편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철 모르는 메시를 살살 구실르고 달래고 꼬시고, 뭐 어떤 부모님, 우리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하버드 대학 보낸 학부모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뇌 교육을 시키듯 했다고. 왜? 공부가 좋고 공부가 재미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 위해서는 1500번을 넘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1500번을 넘어져야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고, 그거 하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예쁜 부부를 만나고 뭐 이런 거를, 이런 좋은 점을 설명하려면요 1500번이 뭐겠습니까? 3000번 이상 얘기해 줘야지 애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중요성이 머릿속에 꽉 박혀야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강인이가 처음에 축구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애를 잘할 때마다 칭찬하면서 살살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근데 그 이강인 아버지가 마라도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라도나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고 하던 그 기술들을 애한테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겁니다. 기술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 한 중3쯤 돼가지고 이제 마라도나처럼 우리 애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제가. 가능 능력 체감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나이가 든 다음에는 도저히 다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나한테 오는 거는 잘하는데 어떻게 운동신경이 좀 부족한 거를 확실히 느끼겠어요. 어떤 친구는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축구를 잘하고 탁구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훨씬 더 멀리 가는 거를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딱 받아도 굉장히 빠르게 잘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이게 어린 시절하고 관련이 아주 굉장히 깊구나. 제가 조사한 바가 이런 것까지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교 주변에서 자란 애들이야.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매일 축구를 하고 뭐 구기를 하고 매일 놀이도 야구를 하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회 나가서 무슨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애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공을 많이 만져본 사람이 잘하지 뭐 우연히 잘한다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한 만큼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속 토론하고 애한테 특히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 천재라는 건 빨리 죽고 뭐 이렇게 대인관계가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테라는 이 천재는 무려 83세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83세는 지금 100세 이상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재 교육을 하고 천재 교육을 하면 아이가 병약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경이라는 분은 83세까지 살았고, 이분도 이제 영재고 천재였다는 소리 들었고요. 제임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70세까지 살았고,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67세 살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역사상 가장 똑똑했다는 그 괴테 있잖아요. 괴테는 무려 83세까지 살았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천재라 해서 오래 살지 않고 뭐 대인관계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낙 똑똑하고 아는 거 많고 이렇게 아주 출중하면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물을 너무나 냉철하게 보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여러분 지식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이령 교수님 뭐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현명하지만 훨씬 더 뛰어난 그 여기 말하는 영재들은 그분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뭐 대인관계가 안 좋을까 뭐 이런 걱정하는데요, 아주 사회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사회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칼비테 목사는 아들한테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소식을 해 소화시키는 대로 다 들어가다 보면 뇌가 굉장히 혈액이 다 위로 몰려가지고 좋은 지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식사도 조금 시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난감을 많이 갖다 놓고 혼자 놀게 하는 거는 애를 방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엄마가 좀 편하려고, 아빠가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이 양반이 많이 시킨 교육은 자연의 교육이에요. 자연의 교육.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과 시내에서 자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월등하게 좋은 점이, 아주 대단한 점이 많아요. 왜? 시골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잘 알게 됩니다. 뭐 벼는 어떻게 자라게 되고, 풀은 어떻고,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시내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똑똑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집 앞에다가 자갈밭도 준비하고 주위에 꽃이나 풀들을 심어놓고 자연과 버타도록 숲속을 또 많이 가서 숲속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부엌놀이를 하면서 역할놀이를 많이 했다 그래요. 엄마와 함께 많이 했는데 엄마는 요리사고 아들은 주부 역할을 하면서 그 행복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일부러 틀리게 하는 엄마를 야단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가르쳤고, 근데 가장 두드러진 교육은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도덕성을 많이 교육시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똑똑하게 키우는데 애가 싸가지가 없어. 아주 도덕성이 없어. 이거 정말 아주 치명적입니다. 나라도 망가뜨리고 굉장히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그 좀 힘쓰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잘못을 해도 그냥 헐근 철면피처럼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호사 갖다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뭐 정치적으로 데모해가지고 넘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이 칼비테 목사는 자기 자식을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가지고 애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교육을 많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가만히 그냥 공부를 그냥 평상적으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끝내도록, 정확하게 빨리 끝나는 공부를 목표로 삼아서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9살이 되니까 이미 부모 지식면에, 모든 지식면에, 아주 모든 방면에 지식의 성취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났고, 그래서 9살에 법학 박사가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큰 천재였어요. 대단한 천재였죠. 그래서 국왕 앞에서 그 총리들, 대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강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그 기조연설 있잖아요. 그 강요들한테 교육시키는 거, 그 나라 수장과 그런 데 가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전에 들은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를 모셔다가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양반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3박 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냥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뭐 새마을운동 누가 시켰다 그러지만 그 내부에, 그리고 이때 이제 결론이 뭐냐, 중화공업을 일으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중화학공업을 키워야 된다고 정부에서 막 도와주는 거야, 나라에서. 그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라에서 막 도와주고 재정적 지원을 막 해대면 금방 클 수 있죠. 아무래도
저 나라에서 잘 안 되게끔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그 회사는 클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안 도와주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우리나라의 이론적 배경을 쫙 심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알려졌죠. 그분이 그건 뭐 우리 대통령이 뭘 한 것에 대해서 비밀이잖아요, 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죠. 제롬 그랜이라고 그 미래학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그분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중화학공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제일 정치 못하는 나라, 바보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로 순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공장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충주 비료 공장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런데 그 일본의 전쟁 보상금을 받아서 우선 일단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뚫고, 그래야지 물류 요통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건 정말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애들을 가르칠 때나 또 무슨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뭐 죽을 때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